제2 주제는 명지대학교 법학과의 송재일 교수님께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법적 쟁점과 대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고요. 지정 토론은 광운대학교 법학부의 성준호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마이크를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25분 내외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법학과의 송재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상열 서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장님하고 또 많이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 빌딩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여러분 기대에 또 부응하고자 열심히 한번 그러면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2016년인가요?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메스터링할 거냐. 논문 제목을 메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해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제 다보스 포럼 회장님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 정도가 되어야 사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이 끌던 그런 에너지를 마력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던 그런 산업에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해서 했던 것이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전기 또 정보화 그걸 넘어선 바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세돌 그리고 바둑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인공지능하고의 세기의 대결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좀 익숙한 이제 주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정말 모든 시스템이 인간과 기계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마트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보면 이제 문학 작품에서 흔히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그쪽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보면 손가락이 있거든요. 손가락을 이제 디지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이죠. 쉽게 말하면 숫자처럼 정확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정보는 여기 보시면 여기 도서관에 책들처럼 이렇게 정보를 우리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기도 하고요. 제 예전에 결혼식 의사 주례 선생님이셨던 서울법대 황정인 교수님도 항상 이제 논문 쓰시면서 그렇게 온고지 정말 꺼내서 이렇게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이미 많이 달라졌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디지티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처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디지털화된 그 디바이스, 기계를 활용하면 그것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주문하거나 아니면 이미 먹은 그릇 반납할 때 기계가 와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앞에서 아메리카노 이런 거 주문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자체가 바뀌는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이제 더 진보가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에 응용을 하면 그게 비로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미 이제 많은 플랫폼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요즘 정말 많죠. 택시 부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배달의 민족인가? 배달 앱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성급 다가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건물, 건축물이라든지 도시 자체를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이 시스템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질,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정성을 추구한 빌딩이다. 우리 오전 세션에 저도 잠깐 일부 좀 일찍 와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영화 타워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고층 빌딩에서 정말 모든 게 75년도 영화입니다. 타워링이라고 좀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데 저도 그 주말에 영화 시간에 되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인데 아주 초고층 정말 그 당시에 첨단 시스템이 활용됐는데 전기 배선이 잘못돼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건축을 했던 사장의 사위가 전기 배선을 공급하던 업체 대표였는데 질 낮은 표준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걸 써가지고 그 초고층 빌딩의 그 과부하를 못 견디고 그래서 불이 난 건데,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스마트화된 어떤 그런 걸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건물 스스로가 자기의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고, 마치 우리 건축 단계부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디지털화된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건물이 이 정도였고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75년대 타워링과 같은 시스템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그때 주인공이 직접 전기 배선을 점검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 건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간하고도 상호작용하고 기계끼리도 상호작용하고 건물 그 안에서도 상호작용을 해서 찾아내서 결국에 이제 여기에 더 진화가 되면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즉 여기에 ICBM이라고 할 때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 또는 빅데이터, 또는 모바일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스스로의 어떤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의 질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빌딩,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전에 이제 건물 빌딩 오토메이션, BA라고 하는데요. 빌딩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정말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해서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인간이 비로소 데이터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부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 지능형 건물,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고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을 여러 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또 기계가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즉 건물 바깥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 살펴볼 스마트 시티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이미 2006년도에 사실은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건축법 65조의 2에 보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의를 잠깐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멋있더라고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 건물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뭐 어떤 용도이든 간에 또 규모가
작든 작으면 이제 스마트 홈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싱글 하우스 이런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커지면 정말 이제 많은 이제 집합 건물과 같은 이제 그런 집과 같은 그런 데도 쓸 수도 있고, 또 그게 단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컴플렉스 그런 건물로에도 쓸 수도 있고, 또 기능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쾌적, 안전,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 여기 지속 가능함이라는 이제 화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이 우리나라 이제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건설 법무학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건설 법무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 두고두고 이거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많은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녹색 건축 인증도 있고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인증도 있고,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인증도 있고요, 또 네트워크 홈 뭐 이런 것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드나들고 이동하기 편할 수 있는 배리어, 즉 장애물이 없는 그 생활 환경이죠. 요즘 캠퍼스, 학교 캠퍼스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건물 에너지 시스템 설치 확인 제도, 이런 다양한 인증 제도가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이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 빌딩이 스마트 시티와 연계가 되고, 그 두 가지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습니다. 즉 인간의 삶의 질과 전 지구적인 문제, 기후 변화와 같은, 또는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환경 공간 디자인을 생각한다는 그런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별을 제가 가져봤고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스마트 빌딩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고 아마 대다수 이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교통에서 요즘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막차 시간에 이게 지하철을 내가 탈 수 있을지 몰랐잖아요. 요즘은 다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꼭 물어봐요. 옆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 가지고도 자기가 자기의 10분 뒤의 미래, 또 1시간 뒤에 자기가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우리는 지금 그런 기술들을 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킹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을 연계한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어떻게 걸릴지에 대해서도 다 신호가 제어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에너지 문제라든지 스마트 이제 그리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런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 공급, 또 생산 시스템, 또 효율적인 배분, 이용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 풍력 발전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어렵던 문제가 남아돌 때가 있어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 좋은 날 풍력 발전이 많이 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복지에서 방법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예전에 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범죄 예측 시스템, 그 당시에 H 능력을 가진 세 사람의 어떤 그 기도가 했던 건데요. 근데 그런 정말 지능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제 범죄라든지 안전과 관련, 도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이제 물갈이도 들어가는데 아마 이건 예시라고 생각입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이제 스마트 도시법입니다. 스마트 시티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제 법 제목으로는
스마트 도시법이고요. 이 스마트 도시법에 보면 정의도 있고 또 그 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제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결국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느냐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법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법이 있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법하고 유비쿼터스 스마트 도시법하고 뭐가 다르냐 뭐 그런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일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건설 또는 인프라 조성 거기에 중점이 있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법 같은 경우는 건설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성할 거냐,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또 어떻게 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냐라고 하는데 핵심 방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모여서 뭐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할 거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유비쿼터스 도시법에서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보면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서로 모여서 민간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버텀업 방식의 어떤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플랫폼 기업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신 우버라든지 이용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또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은 책을 우리가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데 교보문고처럼 책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간이 없어요. 따로 서점에 가서 뭐 아마존에 우리 도서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그 모델이 도시에 표현된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에 해당되는 이제 도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도시 플랫폼에서는 아래쪽부터 먼저 보시면 인프라가 먼저 있어야 되죠. 도시 인프라 또는 공간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라든지 정말 많은 이제 그 인풋 감당을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중요한 것은 이제 IoT겠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 이제 버스 탈 때 띡 하면서 우리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RFID 방식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언제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모이고 붐비고 또 어느 지하철역이 어떻고 아마 이태원에서 우리가 좀 최근에 그죠? 이태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극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 도시법이 제대로 용산에서 만약 작동이 됐다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투여됐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또 서비스를 융복하면서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도시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북부에서는 의정부에서 자기 도시 의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비전으로 스마트 도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남쪽에 울산에서는 울산이 전통적으로는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강세였던 아주 부자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울산도 지금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신산업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 도시를 잘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름 보십시오. 신산업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2000년대에 IMF 직전에 겪고 그리고 뭐 서프라임 오기 전에 잠깐 우리가 괜찮았었던 때 삼성과 같은 기업이 4개만 있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성장 산업 뭐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답은 못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겪으면서 한 번 더 이제 되게 좀
심각한 또 이렇게 국면에 들어섰는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적인 어떤 기후 문제, 뭐 사람들의 일자리 또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내건 적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이런 줄여서 행복도시, 세종시에서도 이 스마트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좀 실패한 모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차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한번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세종시가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못 디자인을 했는지.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가지고 세종시가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되게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면 이제 정말 국가나 사회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분야에 좀 배분해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수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토론자께서 사실은 여기에 자료집에는 안 실렸지만 저한테 제가 좀 발표문을 좀 늦게 드렸어요. 그래서 미처 못 쉽게 돼서 죄송한데요. 거기 이제 지정 토론문에 보면 일본 사례는 어떠냐라고 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셔서 일본 사례에 대해서 하나 더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 아날로그에서 비슷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이 이야기해요. 일본이 지나치게 아날로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도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니가 삼성한테 추월당했다가 요즘 다시 또 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본에서 이 디지털 이 전환을 통한 이 스마트 시티의 문제 여기에도 좀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도시는 이제 그 지바현에 있는 가시와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바가 최근에 일본에 뭐가 있었죠? 후쿠시마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그 동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후쿠시마 현의 바로 옆에 남쪽에 있고 이게 동요하고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바현도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지바현에서는 그래서 노령화 문제도 있고 뭐 지역 소멸 문제도 있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스마트 시티로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태양광 또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자기들이 만들고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24시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젊은 인재들을 또 여기에 불러모으는 게 또 핵심 과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인 호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정보도 자기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이겁니다. 이 호일이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 손목시계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부착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아침에는 잘 주무셨는지, 뭐 아침 밥은 잘 드셨는지, 혈당은 어떠신지, 뭐 체중은 어떠신지, 혈압은 어떠신지 해서 건강 데이터를 만들면 그 건강 데이터를 건강센터로 전송해서 24시간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지자체하고 예방의학센터 등과 같은 보건행정기관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대란 때문에 사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가, 공공의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의사 수로만 해결하겠다. 일본에서는 좀 그렇게 안 보죠.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접었어요. 대신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아과라든지 정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수가를 올린다든지 제가 이제 좀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좀 바꿔지고 있고 결국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문제를 볼 때는 지켜보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쭉 지켜본다는 말이 이제 데이터를 결국에는 그분들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음식 배달, 원격 진료, 디지털 처방을 효율적으로 원스톱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하면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사례를 좀 더 이런 있었는데 저게 이제 타이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타이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저 버스가 자율주행 버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운전수가 없고 그 자율주행 버스인데요. 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하 해서 어르신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내 버스가 있죠. 시골에. 예, 근데 굉장히 인건비도 좀 비싸고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좀 골칫거리인데 일본은 이제 이걸 이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의 이제 스마트 시티 정책이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 즉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적으로 국가가 이제 국가 경영을 좀 보여주기 식이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 도시는 민간의 어떤 자원을 같이 받아들여서 아래에서 그 유럽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좀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도시재생, 또 삶의 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영화에서 미래의 도시를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SF 영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구죠? 로키 배우로 나왔던 로키 실베스터 스텔런이 했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인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로 시작되는 여기 나오면 바로 그 로봇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주인공이 막 그런 악역 역할을 하고 실베스터 스텔런이 이제 경찰로 투입이 돼가지고 인간 경찰이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많이 악역인 주인공으로 막 얻어맞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 데몰리션 맨에 나오는 그 도시는 상당히 저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어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영화에서 보면 도시는 상당히 우울하게 그려져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뭐가 날아다니긴 하는데 그런 도시에 결국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그 SF나 그런 사람들이 도시는 앞으로 쇠퇴합니다. 도시가 몰락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한자들은 이렇게 거의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도시가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 시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전환이 될 거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오히려 그 산업혁명과 같은 이제 그런 우리가 산업혁명기에 많은 사람들 노동자들이 특히 그랬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막 부수고 그랬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다.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다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부가 높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울합니다. 또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울하죠. 또 기술 산업 측면에서도 보면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초연결 지능 사회가 디지털 혁명으로 만약 가능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산업과 또 일자리,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어떤 이런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적 쟁점을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현실의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 스마트 빌딩을 먼저 쟁점을 좀 살펴보면 이 스마트 빌딩이 들어가는 어떤 건축물의 종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어떤 판매 시설, 또 고층보다는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특정한 이용자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데이터 관리 또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뭔가 건물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스마트 빌딩이 활용되는 영역은 물론 앞부분도 있지만 뒷부분에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특히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오전 세션에도 봤겠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람처럼 나고 성장하고 죽습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철거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생애 주기에서 예전에는 유지 보수 단계에서 뭔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개입이 많았다고 한다면 만약 이 스마트 빌딩의 형태로 우리가 건물이 진화된다 그러면 건물의 생애 전 주기를 대상, 즉 말하자면 건축할 때부터 들어가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건설 건물학회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지고 그로 인한 또 수익도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 스마트 빌딩이 정말 이제 제가 좀 하는 핑크빛 약간 그런 환상을 좀 심어넣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0.3mm였던 그 오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0.10mm 정도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완전 무변한 어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스마트 빌딩이 만약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얘는 학습을 하거든요. 자기 혼자 학습을 해서 수선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떤 면에서 로봇도 비슷합니다.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있고 또 약한 인공지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이세돌에 애국했던 그런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약한 인공지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거의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빌딩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회자 자장님이신 우리 박성 교수님 사실 이분의 전문가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논문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로봇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또는 뭐 인공지능 로봇과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또 빌딩에서는 이 빌딩 자체하고 또 이 서비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뭐 민법상 계약 책임, 불법행위 책임, 뭐 제조물 책임과 같은 이제 특별법상 책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 하지만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건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 있겠죠. 그 사람이 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또 사용하는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좀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 구제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연대 책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정토로자 송준호 교수님이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레벨 제로는 이제 옛날 차죠. 옛날 차고요. 레벨 1, 2 되면 이제 부분 자율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작년에 샀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차하고의 뭐 간격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한다든지 어느 크루즈 기능하면 제가 알아서 속도를 맞추고 막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는 차는 이제 레벨 2나 3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레벨 5 이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사람들. 승객이죠, 그냥. 운전 안 합니다. 뭐 이런 모델도 있는데,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낮은 레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레벨 5 정도 되면 누가 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박성 교수님은 이렇게 논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로봇 소유자, 이용자, 설계자, 또 제조자,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인공지능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여기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만약 그 로봇이 막 강한 인공지능이다. 그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로봇 자체의 어떤 책임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로봇이 우리 지금 법상, 지금 민법상으로 물건이거든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유럽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요 자체의 어떤 법인격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민사 책임이라든지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 교수님 이제 프랑스법에 또 대가이시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지금 물건으로 인한 책임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글이 이렇게 했다가 버스하고 충돌했는데 그때는 구글 자체의 차선 변경 알고리즘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있죠. 테슬라 모델에서는 그때는 이제 기계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로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결국은 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미국은 이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책임을 지는 것 같고 영국이나 독일이 이제 도로교통상으로 현행법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운전은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보유한 사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빌딩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등기,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아까 이제 뭐 건축 과정에서 보면 이제 3차원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뭐 BIM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적용이 되고 그래서 BIM이 적용된 이제 모습을 옆에서 제가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가 이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인지를 보여주는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블록체인 방법을 좀 활용해서 이것을 부동산 공시를 하고 또 거래를 할 때도 이제 조금 다른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에서 아마 분명히 스마트 빌딩이 이제 다른 값어치를 매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서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아까 중요하다는 좀 말씀했는데요. 아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스마트 빌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주상복합 건물도 있고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공용 공간에 뭘 하나 설치하는데도 정말 의사결정 즉 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 보면 앞으로 이제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의사결정 이미 저도 이제 아침 오전에 우리 아파트 아파트 아이라고 하는 에 대해서 띵동하고 알람이 왔어요. 동대표를 뽑는데 선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상호작용을 방법 배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뭔가 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빌딩 이 인증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스마트 빌딩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제공하는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용할 때 우리는 문자를 이용하지만 우리 데이터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요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어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당신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건물 출입할 때 얼굴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면 인식과 관련돼서 편견이라든지 건물 관리를 둘러싼 의사결정 편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해를 지기 조금 보완되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스마트 빌딩의 문제도 제가 두 번째 다루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하고에서의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마트 홈이든 스마트 팜이든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빌딩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걸 좋은 면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생태계를 이룹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게 스마트 빌딩, 생태계, 산업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공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빌딩은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마트 도시의 어떤 개념, 이거를 기존의 어떤 유비쿼터스 시티법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즉 말하자면 목적이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삶의 질, 이런 것에 화두가 있잖아요. 도시 문제 해결, 일자리,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이 목적과 본질에 부합되도록 좀 개념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정보가 특히 중요한데요. 공간 정보, 행정 정보, 센서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이 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서는 현재 그 스마트 도시법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범 사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대형 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주택단지까지도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 특례 조항을 좀 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버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철두철미한 국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걸 악용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피해자나 선의의 어떤 제3자 또는 공공범위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결과적으로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데이터를 우리가 자발적인 동의하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경찰하고 소방이 서로 소방서에서는 통로에 이거 이렇게 쌓아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막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떻게 데이터의 어떤 활용이라는 면은 상당히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부터 기성토론자께서 토론 주제로 이걸 삼으셨기 때문에 저는 뭔가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마이데이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자기 적극적인 주체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금융정보, 내 의료정보를 내가 줄 테니까 모든 은행에 있는 거, 증권 회사에 있는 것까지 계좌를 다 알려줘. 옛날에는 자기도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자기가 주면 모든 기관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거기 한 군데에 접속을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다 아마 보시는, 그게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이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GDPR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유럽 연합의 GDPR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데이터 이동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그런 정책들이 좀 해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스마트 시티는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문제거든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의 어떤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어떤 규제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으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에서는 규제의 어떤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둬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정해주지만 나머지는 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보면 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임시허가, 실증 필명, 신속 확인과 관련한 어떤 그런 유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론적인 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두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도시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는 이 우수 스마트 도시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빌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 도시 기능하고 같이 융복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이제 스마트 빌딩이든 스마트 도시든 디지털 과학 기술이든 결국에는 인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휴머니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빌딩이나 도시만 스마트화될 게 아니라 우리 법 제도도 스마트화되어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건설법무학계에서 다뤄야 될 것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이제 기존의 어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민법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법들을 스마트하게 좀 개선하는 것들, 제안을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각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작품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법을 다루는 우리가 때다 보니까 옛날 로마법에서도 선과 형평이라는 주제로 계속 저울질을 했거든요. 정의 여신인데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역시 이제 로마법에서 고민했던 결국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고민하고 이제 선과 형평을 논해도 우리는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지현 교수님 스마트 시티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곧바로 그 지점 토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예, 안녕하십니까. 지정 토론을 맡은 송준호라고 합니다.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법적 쟁점의 내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4년도 건설법무학회와 강원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의 공동학술대회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박상현 회장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시티와 관련된 부재에 집필하신 김대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해당 분야에 워낙 전문가시고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쟁점들을 부각시키셨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시 공부할 수 있었고 이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걸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걸로 이제 토론문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어제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이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다 발표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저는 여기 앞에 앉아서 있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발표와 지정 토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 비슷한 건데 벌써 다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 질문을 이제 미리 드리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이걸 내가 반복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내용을 여기 이제 발표문의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과 그다음에 개념의 발전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빌딩이 가지는 의미, 기능, 역할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나가서 연결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역시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쟁점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뭐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타워링,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를 들면서 말씀해주신 영화들을 다 봤어요. 다 저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요. 타워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재밌게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쪽 쟁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마트 빌딩의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유럽연합의 로봇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로봇 3원칙에서 이제 등장 로봇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로봇 3원칙은 이제 유명한 이제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들었던 로봇 3원칙에서 등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로봇 3원칙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말씀하신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걔네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알아듣고 이해하는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는 코딩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소위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머신러닝인데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의 수집 자체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그때 한참 이 로봇이 고민됐을 때의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과도한 기우다라고 이제 말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애시당초 사람이 예정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얘가 학습이 나가는 건 어떻게 할지, 이걸 이제 고민했던 것이 그때 당시 고민거리였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자백법상의 어떤 책임 귀속, 스마트 빌딩에 관한 책임 귀속에 관해서 자백법 어떤 책임 체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운영자의 책임, 이제 스마트 빌딩을 이용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고민되었던 로봇 인공지능에 관한 책임 체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논리 구조가 거기에 그대로 이제 밀려 쓰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적절하게 대답을 미리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이제 주요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 스마트 도시는 초연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M2M 방식을 이루고 가지고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계와 기계가 스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이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항상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엔 그렇다 보니까 인간들은 항상 기계들의 자유 수집의 어떤 대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휴대폰 아까 이제 뭐 좋아요를 누른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우리가 휴대폰을 달고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우리 어떤 이 상황 자체가 우리 환경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수집되고 축적되는 데이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위험한 문제가 되죠. 이제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단골집 가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왜 편합니까? 단골집 가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스마트하다는 건 알아서 해주는데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아주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보충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와 관련되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수집 이용 관리라고 하는 책이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이용,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모호라고 하는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어떤 적절성의 조화에 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발표하시면서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그 발표문에서는 일본의 어떤 스마트 시티 사례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어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일본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그리고 이제 그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운영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봤지만 이게 이제 발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석하신 분들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충적인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제가 이제 요청한 발표 어떤 보충 설명에 대해서 이미 거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전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보충을 요청드렸고 이런 어떤 대답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아주 참신한 주제라서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 하는 이 일정에 있어서 다 받지는 못하고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발표된 내용과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 사항이나 보충이 필요하다 하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기가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렇게 송재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제 네, 좋으신 그 발표와 토론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저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여러 대학 교수님들 모시고 연구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만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준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또 송준호 박사님께서도 토론하신 말씀 중에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이제 빅데이터와 대해서 수집, 또 이용, 관리, 활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관리하는 패턴하고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좀 후진 국가라고 우리가 좀 칭해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경우에는 주로 국가가 조금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공공주도 국가경제 강화라는 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개인정보 침해와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이야기될 수 있는 차이점, 문제 좀 있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주요 미국, 영국을 들고 있고 이제 중국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국가가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민간 기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인터넷 통제 이런 것도 좀 심하게 검색어 검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좀 그게 최근 들어 좀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중국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좀 금기시되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그 안면 인식과 관련해서 CCTV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제 정보라든지 그 데이터를 좀 수집해서 좀 쓰고 있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도 좀 있다는 뉴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즉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어떤 스마트 도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소견입니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원대학교 건문대학원 31기 지금 재학 중인 김민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FMS라고 해서 그 시설 유지관리 전사 프로그램 업체 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많이 맞닥뜨려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입의 절차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건축물 관리법, 이력 관리해라,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기계설비법, 요 법 안에서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강의 많이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현업에 도입되는 것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라이프 코스트 사이클 ACC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이런 모든 시스템이 돼야 아까 했던 제어라든가 BIM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사실상 현업에서는 FMS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유지관리, 뭐 설계 건축 단계부터 유지관리, 그런 부분부터 기초 데이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게 한 전국에 한 50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하고 지금 많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동기분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설계 기초 그거 할 때 BIM을 자꾸 얘기한다. 그렇지만 저는 현업에서는 BIM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그 크레이라든가 이런 게 하려면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육안으로 이걸 보질 않으면 크레이가 거졌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단계부터 젖어 있는 그런 센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그걸 통계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교수님께 이게 뭐 계속 뭐 학회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뭐 기준으로 장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어떻다라는 걸 조금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저 오늘 학술대회에 온 저로서도 좀 기대한 바를 충족하는 어떤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법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학을 하시는 또 실무를 또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실무, 특히 이제 과학기술하고 법은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현실 실무에서 필요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게 좀 이렇게 뭐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입법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좀 임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항구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입법을 해서 이제 법이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약간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건축물 대장이나 뭐 부동산 등기와 같은 그런 공적 정보가 이런 어떤 3차원 또 입체화된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축물, 도시 디자인, 공간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점차 그런 3D죠. 3차원 입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반영이 된 그런 어떤 장부 자체도 이제 디지털 장부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 또 거기서 수집된 이제 데이터가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연계되면서 실무의 어떤 수요에도 좀 어느 정도 좀 화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분 내용은 강인공지능 시대가 와야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는 이런 질문이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인공지능 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 데이터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건 함부로 그렇게 개인의 자산과 비슷한 것이고 또 지켜져야 될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끊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화 내지는 또 어떤 영업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현실화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런 쪽으로 나아가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기에 유비쿼터스 도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논의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진일보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만 좀 바꿔가지고 유비쿼터스가 갑자기 스마트로 나아가면서 거기다 또 각종 탄소 중립이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요소들을 첨부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시티하고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 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율적 인공지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하고 저희 법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공학 또는 어떤 인문사회학 또 법학 쪽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 및 토론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송재일 교수님, 토론해 주신 송재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